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대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당의 후보는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해법이 달랐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시장 자율화를 중시했어요. 정부의 개입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 왜? 규제를 풀어서 시장이 알아서 안정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장이 개입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이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어요. 공공의 시장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되고 더 강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시장 자율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진다는 부분을 오늘 좀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양당의 후보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양당의 후보의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요, 다주택자를 일부 포함한 규제 완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어느 정도 풀어줘서 어느 정도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시장 자율화라고 봤어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1주택자 부담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강한 규제가 가해져 있는 현재 상황을 나갈 것이다. 이 부분이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다주택자 규제 완화의 핵심은 결국엔 세금 정책입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강력한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부분을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로 봐야죠. 왜? 이거는 대통령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의석수를 감안해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다주택자 세금 감면의 동의는 더욱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1주택자 세금 감면 추가 대책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장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 데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죠.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다른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도 높아요.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부분입니다. 2018년에 개정이 됐죠. 원래는 주거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차 시설이 부족하거나 녹물 나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크게 부족할 경우에는 재건축을 허가해 줬는데, 이제는 구조 안전성에 포커스를 맞춘 개정법에 적용되면서 많은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풀어줘서 초기 재건축 단계의 사업장들이 크게 늘어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대폭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분양가를 자율화해줘서 정비사업장이 높은 이익을 줘야 너도 나도 정비사업에 뛰어들면서 정비사업장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이 될 것이고, 제일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물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없애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 권한이거든요. 아마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별도의 국회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분양가 통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입니다. 물론 지금 시세 대비 많이 올려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비사업장의 분양가는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다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는 제가 볼 땐 현행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의 가장 큰 규제인 재건축 초과임 환수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최대 50%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준공 시점에 부과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이 있겠다. 가장 강력한 재건축 규제 중 하나로 꼽혀 있습니다. 자, 이거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와 부가 유예 협상은 하겠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3월 달에 반포현대가 이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제 첫 부과가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부과된 세금을 없애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부동산은 어딜까요? 저는 초기 재건축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기 이후의 재건축 사업장은 그래도 이제 중앙정부보단 지자체 관할 영향이 더 많고요. 분양가를 올려줄 수 있다는 기대감 말고는 그렇게 많이 바뀌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초기 재건축 아파트는요, 뭐 1기 신도시나 목동, 노원구 일대는 이 안전진단 기준 통과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게 없어지잖아요. 게다가 이제 분양가 부분도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후 환수제도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호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1.25%란 저금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활성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가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됐고, 자동 말소 제도가 도입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일단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조정받지 않는 이상, 게다가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이전에 세법 개정이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세법 개정이 들어가야 된다? 바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별 효과를 못 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활성화되기는 이렇게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 확대 방안은 두 후보 모두 비슷했어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주도 200만 가구와 공공주도 50만 호를 이야기했고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으로 50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206만 가구에 105만 가구를 추가하겠다 그러고 기본주택 140만 호 공급 계획을 잡았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도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 확대 정책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 역시 좀 바뀔 것으로 보여요. 이 대출 규제 관련된 부분도 국회를 동의받지 않아도 이제 행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공약집에 생애 최초 LTV 80% 정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DSR 규제 관련된 부분은 없었거든요. 이제 LTV 같은 경우는 담보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해줘서 대출해줄까 부분이고, DSR은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줘도 이 사람이 잘 이자와 원금을 잘 갚아 나갈 것인가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가능한 부분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10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죠. 바로 LTV를 제로로 잡고 한 푼도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9억 초과 주택 LTV도 20% 적용되는 게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거주 의무가 현행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생겼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 생겨서 이것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6개월이 아니라 거주 의무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가요, 수요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이게 더 빌려준다는 뜻이지 이자를 깎아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3% 중후반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대출을 완화시켜 준다고 사람들이 와 고맙다고 주택을 살 건가? 그 부분은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정부 임기 시점에서의 기준금리는 어떨까요? 다음 정부 임기 시작 5월 10일부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월 10일 날 기준금리가 1.25%일까요? 지금 높은 확률로 1.5%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5월 26일 날은 1.5%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7월 달하고 10월 달도 연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CPI가 4%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마 2022년 내내 고물가로 문제가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부담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과연 규제 완화 부분과 금리 인상 시점과 맞물려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솔직히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과거처럼 급등이 재현되지는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인수위에서 대략적인 부동산 정책 방이 나오면 또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동산 규제 관련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날지는 현재로서 좀 장담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저 변화가 나올 때마다 좀 최대한 쉽게 쇼킹 부동산에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 하락 자체는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규제 완화로 한 번 더 약간 또 불꽃놀이가 일어나고 내년에 하락하냐 아니면 현재 침체가 이어지다가 내년에 하락하냐 그 차이로 보고 있거든요. 왜?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모든 악재가 다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쇼킹 부동산에서 내년 부동산 하락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돈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언제든지 현금을 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